네, 이제 슬슬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제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이게 제 직업병인지 이제 날씨의 변화에 맞춰서 입시 레이스의 위치를 가늠하는 그런 직업병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슬슬 빵빵하게 틀기 시작하면 이제 입시에서 육모 직전이고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방학 직전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 반환점 직전이란 말은 약간은 늦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평가에 대한 분석을 할 건데, 오늘 설명에는 분석을 하고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급 컷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엔 좀 무난한 시험이었죠. 국어는 화작 같은 경우는 1컷이 지금 97, 8 정도로 형성돼 있고, 언매 같은 경우는 92, 3으로 형성돼 있는데, 사실 언매가 92, 3이라는 건 아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난했다, 평이했다 정도라고 말할 수 있고, 약간 특이한 점은 1컷에서 표준 점수 차이가 거의 5점 정도 차이가 나죠. 원점수로도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말인즉슨 화작은 선택에서 쉬웠고 선택에서 언매는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이건 언매 있다가 총평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라면 이번 문제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한 공통 문제, 즉 문학과 독서에서의 공통 오답률 탑5를 제가 뽑아온 건데, 문항들을 보시면 사실 제일 높은 게 47%의 오답률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뜻이고, 최상 난이도의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8번과 16번 정도는 47, 46%라는 건 유의미한 상 정도의 난이도는 된다는 뜻이고, 조금 특이한 점은 탑5의 모든 문제들의 영역이 독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3위부터는 정답률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탑5가 다 독서였다는 것만으로 앞으로 독서에 더 매몰시키는 공부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일 수도 있다. 여전히 밸런스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셔야겠고, 원점수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 한 줄 평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뭐냐면 국어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만을 측정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독해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방점이 찍히는 곳이 어딜까요? 원점수로 특수한 지점이 어딜까요? 역량만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당연히 기초적인 역량은 당연히 포함시켜서 측정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번 시험은 그것만을 측정했다는 거예요. 즉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수능 국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역량이란 건 뭐냐? 수능 국어는 기본적으로는 독해력이라는 걸 측정하는 시험이죠. 즉 글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문학에서도 읽고 제대로 감상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그럼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건 우선 제대로 읽는 거겠죠. 근데 이번 시험에는 제대로 읽기만 하면 풀게끔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읽었다면 단순한 그냥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정확한 읽기를 통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냈다. 바꿔 말하면 사실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지문이 어려워진다면 단순히 눈에 찍어 바르고 넘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른 문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논리적으로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까지를 따져봐야 하는 생각이 필요해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사고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겠죠. 문제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전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육모를 잘 본 학생들도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왜? 더 깊이 들어가는 역량은 측정이 안 됐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고 못 본 학생들도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2번 육모, 이거는 모든 시험이 아니라 특히 유독 2번 육모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핵심 역량을 제가 써온 건데, 원점수 시간을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명제는 모든 시험에 다 적용되는 얘기긴 하죠. 수학에도 적용되고 영어에도 적용되고 모든 시험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긴 한데, 유독 이번 육모 국어 시험에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유독 이번 육모 국어 시험에서 문제들 간의 대비가 굉장히 극명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문제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시간을 써야만 하는 문제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 두 문제들 유형들 간의 대비가 매우 극명했다는 겁니다. 즉 풀 때 답이 너무 명확해서 이거는 빨리 고르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유의미한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뜻이고, 사실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답은 정확하게 고르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게 조금은 까다롭고 오답을 제끼는 게 조금은 까다로워서 유의미한 시간 절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양극단으로 나뉜 시험이었다. 그래서 이 시험 운용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필요했던 능력이었다. 특히 조금 특이하지만 언매에서 좀 시간을 썼어야 돼요. 근데 언매를 먼저 푼 학생 중에서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험 운용이 아예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서와 문학에서 풀 수 있었던 문제에서도 이미 뇌절이 오니까 그냥 날려 읽다가 그냥 원점수로 되고 혹은 그냥 찍듯이 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평소 점수보다도 낮아진 학생들이 좀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것 때문에 역전을 한 학생도 있겠죠. 왜? 상대평가니까. 원점수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6월 모의고사 누가 봐도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맹수잖아요. 맹수. 평가는 맹수예요. 언제든지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모든 선지들을 깔끔하게 제껴내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문제들이 사실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원점수원이 언제든 문제를 살짝만 꼬아서 더 어렵게 낼 수 있다. 지문도 언제든지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그러한 표시를 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수 정답을 고를 때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이 돼도 정답은 굉장히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겠죠? 오답을 깔끔하게 못 제껴도 정답인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쉽게 고르겠죠. 반대로 정답이 정답임을 명확하게는 판단을 못했는데 오답들이 너무 깔끔하게 오답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정답은 쉽게 고르겠죠. 근데 이건 쉬울 때 얘기인 거예요. 이번 시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답을 고르기가 너무 쉬웠는데 근데 오답을 제끼기가 꽤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문제를 맞췄으니까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출의 분석의 의의는 문제를 풀고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평가원이 의도한 모든 걸 가져가는 데 있거든요. 원점수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은 수월했지만 만만치 않은 선지들도 존재했고 이거를 간과하지 않는 학생이 이 6월 모의고사에서 유의미한 교훈을 가져갈 겁니다. 원점수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함부로 난이도 같은 거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사실 제 수업을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님들 제가 몇몇 분들의 얼굴이 익어요. 작년 수능 끝나고 지금부터 6개월 전이겠죠. 그때 설명회 때도 설명회를 들으신 학부모님들 얼굴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첫 설명회 때 원점수 여기 띄웠던 사진이 기억나시나요? 뒤통수 맞았던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원점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뒤통수 맞는 사진을 제가 첫 사진으로 올린 이유는 평가원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평가원은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번 육모 하나 가지고 절대로 경향이나 어떤 난이도를 예측하는 건 제가 이따 예측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예측력도 좀 좋은 편이긴 해서 근데 무언가를 지금 예측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거 역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7차 교육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수능이 두 번 있어요. 19학년도랑 22학년도입니다. 근데 19학년도 수능 2달 반 전에 봤던 9월 모의고사 1컷이 97이었어요. 근데 수능 때 1컷이 84였습니다.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화작은 심지어 1컷이 100점이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왔어요. 언매는 1컷이 96이었습니다. 수능 어땠을까요? 화작 1컷 82, 언매 1컷 81이었습니다. 엄청 어렵죠. 해겔 지문이라고 하면 좀 들어보신 어머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해겔 지문, 브레튼 우주 지문. 그래서 절대로 지금은 방심하면 안 된다. 절대로 예측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영역별로 총평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 총평인데 독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중하였어요. 독서론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지문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중하였지만 조금 특이하게 가나 지문에서 나 지문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거는 최소 중상 정도는 됩니다. 다만 다른 데서 시간을 많이 아껴서 여기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정답을 고르는데 그나마 조금은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중상 난이도는 됐었고 원점수 이런 겁니다. 원점수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작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N수생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6모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컷이 80점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A어와 도덕 문장이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그 지문은 문장과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결합력을 쫀쫀하게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사고력이라고 말하겠죠. 독해에서 해에 해당하겠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작년 A어 지문은 아예 이해가 안 돼요. 가나 지문이었는데 가 두 번째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된 독해 태도가 없으면 가나 지문은 읽기는 읽었으나 이해가 안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총 6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나 지문이. 근데 한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예의상 맞춰주고 나머지 한 문제는 찍어도 맞추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6문제 중에 4문제를 연달아 틀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즉 문장들 간의 논리적 결합력을 쫀쫀하게 파악하는 그 능력이 필요했던 시험이었는데 이번 독서는
그런 지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나지문에서 일부 있기는 했었으나 거의 없었다. 그러니 깊이 있는 이해력을 애초에 묻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하고, 전형적인 독서가 쉽게 출제될 때의 방식입니다. 독서 난이도가 굉장히 쉽거나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학력평가 보잖아요. 학력평가 낼 때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뭐냐면 그냥 이해가 안 됐지만, 활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됐지만 활자를 찍어 바르고 서칭, 찾아가기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이었고, 근본적인 독해력을 측정하는 평가원 시험의 특수성이 드러나지는 않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얻어갈 교훈은 얻어가야겠지만 아주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본인이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번 독서에서의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22 원점수로부터, 그러니까 21년도부터 25년이니까 5년 전이겠죠. 시작된 게 이렇게 가나 통합형 지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4년 전부터입니다. 즉 5년째인데, 지금 이 기간 동안 4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가나 통합형 지문에서 인문 철학 지문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계속 인문 철학 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이따 말씀드릴 건데, 원점수로 저는 이거를 사실 예측을 했어요. 이거 육모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수업 때 제가 대비를 시킨 훈련이었는데, 조금 특이점은 이번 가나 통합형 지문에서 인문 철학 지문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법 지문, 사회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계속 가나는 인문 철학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얘기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 수능 끝나고 원점 수능 때 뭐라고 했어요? 평가원은 뒤통수 잘 친다니까요. 뭔가 이제 이렇네 싶으면 그때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통수가 나쁜 뒤통수가 아니죠. 오로지 이 학생이 본질적으로 공부를 했는지 측정하기 위함인 거니까.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는데, 실제로 육모 직전에 저는 똑같은 대비 훈련을 했었고, 다행히 저희 학생들은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강좌에서 파이널 강좌 들어가면 더 많이 할 건데,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무엇 하나 예측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건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면, 화학 지문 같은 그 과학 기술도 지금 3년 동안 계속 화학 지문이 6월 모의고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능 때는 계속 기술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올해 그렇다고 기술 지문이 나올 거라고 단정할 수 있냐?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통계적인 예측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엄밀한 예측을 할 때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능에도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작년 육모 때도 어려웠어요. 근데 수능은 평이했었죠.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모래주머니 효과 정도는 일으킬 수 있도록 적당히 어렵게 공부하는 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에 대한 총평을 드리면, 난이도는 그냥 압도적으로 하였어요. 뭐가 없었습니다. 걸리는 게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고속도로, 아우토반 고속도로 달리듯이 질주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언매에서, 아까 언매를 먼저 푼 학생들이 거기서 꼬여버려가지고 문학 빨리빨리 읽으려고 활자만 찍고 바르고 넘기다가 선지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푼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맞출 수 있었던 건데도 틀린 거죠. 마치 수학으로 치면 약간 계산 실수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력이긴 하죠.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인 국어 실력이라기보단 시험 운용 실력인 거예요. 근데 고득점이라는 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은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단순한 사실관계 파악만으로 풀리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2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답은 엄청 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틀리는 학생은 없는데 2번 선지가 답이었거든요. 근데 1, 3, 4, 5 선지가 다 까다로웠어요. 문학이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재작년 24학년도 수능 혹시 아시나요? 뭐 이즈물 도남 골모가 뭐 이런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떠나신 분이 킬러 지문과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 그 정책을 펼치면서 독서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고 문학 난이도를 높였던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선지를 거의 그대로 차용하면서 냈어요. 답만 쉽게 내고 나머지 오답들을 어렵게 처리했어요. 이번 육모 때 교훈을 얻는 학생은 2번 선지를 분석을 깔끔하게 안 할 거예요. 2번은 너무 쉬우니까. 근데 1, 3, 4, 5 선지를 깔끔하게 분석하겠죠. 이런 데에서도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사실 문학이 최근에 어렵게 나올 때는 보통 보기 문제로 어렵게 내고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내냐면 보기가 있어요. 그럼 이거 국어 시험이니까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이 중요한 시험이죠. 그럼 출제자가 보기를 줬다는 말은 이 보기를 판단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고, 선지에 대한 정확 판단을 할 때는 보기와 관련 지을 수 있는 건 끈질기게 관련 지으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보기와 선지에 관련성이 있는데 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약간 숨기는 거예요. 본인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파악이 되는데 언뜻 보면 파악이 안 되게끔, 아주 얕은 정도로만 파악하면 파악이 안 되게끔 그렇게 냈을 때
원점수 깊이 있는 관련성을 맺지 못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학생은 틀린 거예요. 작년에 6월 모의고사에 34번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이번 육모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안타깝게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수능 때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고 언제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 있겠다. 원점수 그리고 이제 선택에 대한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화작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쉽진 않았는데 아주 어렵지도 않았고 그냥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왔다. 난이도도 그랬고 문제 유형도 그랬고. 근데 엄매는 좀 할 얘기가 있죠. 지금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는데 제 체감 난이도도 그랬고 이렇게 화작 엄매가 나뉘기 시작한 이래로 엄매는 가장 어려웠어요. 근데 모든 문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이번 시험에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했을 때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점수로 타임어택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어요. 문법은 이제 시작이 지문형 문제로 시작을 하죠. 지문이 주어지고 문법에 대한 지문이 주어지고 그거에 딸려 있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착각을 많이 학생들이 하는 게 문법은 우선은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은 당연히 필요해요. 가장 많이 필요한 영역이 그 언매에서 문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건 국어 시험이잖아요. 무조건 알고 있는 배경 지식만으로 풀게끔 하면 지문을 줄 이유가 없죠. 그럼 그건 학력고사죠. 내신이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문형 문제도 결국 근거는 지문에서 완벽하게 잡도록 노력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그렇게 근거를 잡을 때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고 뭐 37번 문제, 39번 문제도 대충 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들이었다. 뭐 난이도가 시간을 여유롭게 준다면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실전 감각이라는 것도 다르잖아요. 현장감이란 건 다르잖아요. 그때 긴장을 하면서 꼬인 학생들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전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7월 셋째 주부터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반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데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언매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 뭐 독서가 어렵게 나올 가능성, 문학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 심지어 독서론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각각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학에서 한 5분 줄여서 훈련하고 어떨 때는 독서에서 5분 줄여서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 원점수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건 화작도 마찬가지인데 화작 언매를 풀 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영역 특성상 다 맞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일 쉽긴 하니까 독서 문학에 비해서는. 근데 다 맞는 건 기본이고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제껴야 돼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강박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선지 5개 중에 하나라도 걸리는 선지가 생기면 순간 멘탈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겸손해야 된다. 일부러 느리게 풀 것까지는 없지만 일부러 너무 빨리 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니네가 차분하게 풀어도 시험날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빨리 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메타인지적으로 눌러 담으면서 차분히 푸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고 한두 문제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그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본인이 다 맞출 거라는 강박에 빠지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원점수 그래서 결국 시험은 45문제를 80분 동안 유연하게 대처하고 운용하면서 풀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대비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EBS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원점수 연계가 이제 또 많은 관심사죠. 특히 현역들 같은 경우는 EBS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텐데 물론 EBS 중요합니다. 이번에 연계 내역을 보면 독서론을 제외한 독서 세 지문 다 연계가 됐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고전소설, 그리고 현대시가 연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계율뿐만이 아니라 연계 체감도를 보면 연계가 꽤 진하게 됐어요. 조금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이번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중략 이유가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가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거의 중복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본문이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현대시 같은 경우는 워낙 짧으니까 수능에서도 거의 항상 그대로 연계가 돼요. 그러니까 현대시는 조금 논외고 원점수가나 현대소설 혹은 고전소설 좀 조금 길 수 있는 그런 게 교재와 그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사실 않죠. 근데 이번엔 거의 그대로 연계가 된 게 많았고 사실 작년 9월 모의고사 현대소설도 그랬어요. 작년 9월 모의고사 현대소설도 원점수 EBS 교재에 있는 그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에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원점수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EBS 나온 그대로 나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지문이 거의 그대로 연계된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서 같은 경우 원점수 나지문과 반나지문에서 나지문과 마지막 세 번째 철학 지문이 꽤 내용적으로도 진하게 연계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제 지금 적어도 경험 그리고 데이터상 수능에서 독서가 연계 체감이 엄청나게 높게 된 적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EBS 연계를 딸딸 내신 공부하듯이 하면은 수능에서 잘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원점수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음료수 맛이 대표적인 맛이잖아요. 근데 그거 복숭아 맛 맞나요? 약간 원점수 느낌이요. 이게 누군가 말을 해주면 아 이게 복숭아 향이 좀 들어있구나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약간 단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물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EBS 연계가 될 때 항상 거의 나오는 말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연계였다고? 그리고 교재를 보면 아 연계긴 하네. 근데 이게 무슨 연계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독서는 거의 그래요. 문학은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진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연계가 진해졌지만 과연 수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 아닐 가능성에 대비는 해야 한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왜요? 수능이라는 건 현장감도 말도 못하게 중요하긴 한 거예요. 현장에서의 그 느낌. 그런데 현장에서는 나 그래도 이거 봤어. 나 이 작품 그래도 알긴 알아. 라고 생각할 때 그 심리적 위안이 주는 위안감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육무 구모 때랑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때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철저하게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 방점은 EBS 연계 공부에 찍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본질적인 공부에 맞춰줘야 돼요. 항상 새로운 지문, 낯선 지문, 새로운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수능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독해하고 감상하는 그 능력,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 능력을 함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점수로 그러면 중요한 건 육모는 이제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는 물론 교훈은 얻어야겠지만 묻어둬야죠. 중요한 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원점수는 이 생각을 먼저 전제로 좀 까셨으면 좋겠어요. 킬러 지문, 킬러 문제 배제 정책 저는 사실 작년 육모 때부터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미 작년 제가 육모 보기 전에도 학생들한테 얘기했었어요. 제 예측이 완벽하게 맞았었는데 독서에서 어렵게 나올 거다. 그리고 난이도가 꽤 높을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완벽하게 맞았었거든요. 이미 그 A어 지문은요. 킬러 지문이 있었던 해에 들어갔어도 그때도 킬러 지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수능 때는 훨씬 어렵게 나올 수 있다. 6월 모의 평가로 올 수능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원점수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들 들으셨을 수 있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원점수 중요성. 사실 지금 급하죠. 육모 끝났는데 반환점 돌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사실 역전하기 조금 쉽지 않은 시기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늦은 시기도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급하지만 돌아가도 괜찮은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본인이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게 있다면 지금은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모 끝나고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학습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막 사람들 맨날 기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기출을 풀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출을 통해서 평가원 출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무의식, 이 사람들이 깔고 있는 그 전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의식으로 무의식에 동기화시키는 그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수능 시험을 풀 때도 출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동기화가 됐고 자신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읽고 풀어도 그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기출 학습의 중요성은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EBS 학습은 필수다. 아까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주는 아니에요. 이게 주예요. 그리고 결국 수능은 실전이죠. 제가 매해 보지만 원점수로 꼭 저한테 배운 학생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들어요. 국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꼭 수능 때는 망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아는 학생은 저한테 배운 학생은 아니고 올해 저한테 온 학생이에요. 근데 삼수생인데 작년에 강남대생에서 재수를 했어요. 6월, 9월 모의고사 둘 다 100분위 99가 나왔어요. 국어가. 그리고 전체적인 점수가 의대 가는 점수가 나왔었어요. 원점 수능 때 이 친구가 국어를 4등급 맞았습니다. 1등급 맨날 맞았던 학생이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라고 들어보셨죠? 맨날 1등급 맞던 학생이 참고로 작년엔 제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걔가 올해 뭐 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걔 국어 실력은 이미 전 작년에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점수
이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멘탈이 좀 약한 것도 있지만 실전 훈련이 제가 볼 땐 많이 돼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특정 돌발 상황에 대한 많은 상황에 대한 가이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좀 필요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침착하게 버릴 건 버리더라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한 거고, 그런 학습을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원점수로. 그래서 뭐 이제는 좀 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인데 이미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버스죠. 거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7월 둘째 주까지가 심화 문제풀이반이고, 원점수 7월 중순부터 이제 이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반이 운영되는데, 이감 모의고사만 운영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모의고사를 최소 3, 4개를 풀어요. 파이널 기간 때는. 그래서 뭐 이감뿐만이 아니라 뭐 상상, 바탕, 한수, 강대 K, 심지어 서바 같은 경우도 중고나라 같은 데서 구할 수 있으면 제가 구해서 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 내에서 제가 더 좋은 회차가 있거나 학생들한테 훈련시키고 싶은 거리가 있다면 꼭 이감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의고사로 훈련시키기도 할 거예요. 어쨌든 제 지금 수업대 관리 시스템 3개를 써놨는데, 뭐 첫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수업 후에 제가 직접 다 질의응답을 합니다. 근데 매 시간 저의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모르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연강이 있거나 정말 특수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저는 끝까지 남아서 모든 학생들의 모든 질문 다 받아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이 결국은 저의 생각에 동기화가 돼야 실력이 오를 테니까. 두 번째는 학생이 요청하거나 심지어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바로 어제도 1시간 정도 어떤 학부모님 상담을 해드렸는데, 요청 시 저의 1대1 개별 면담이 가능합니다. 뭐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뭐 필요하면 통화로도 가능합니다. 어젠 제가 통화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 관련된 모든 피드백을 제가 해드린다는 거, 필요하면, 요청을 하면.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많은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좀 뭐랄까 지지를 얻고 있고 호응을 얻고 있는 방식인데, 질의응답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채널 운영하는 강사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건 저는 제가 다 직접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다 직접 답변하고 이거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언제든 뭐 명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는 항상 즉석에서 거의 답변을 해줘요.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답변을 해주는데 웬만하면 거의 즉각 답변이고, 이걸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뭐 차땡땡이라고 써 있죠. 이 친구가 실제로 휘문고 뭐 나름 이제 전교권인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원점수 시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 1분이에요. 오전 3시 1분. 3시 1분에 저한테 질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날 교재 작업하느라고 안 자고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시 1분에 이거 보자마자 제가 답변해 준 거거든요. 3시 1분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지만, 저도 제 이득을 위해서 강사 일을 하는 거지만, 저는 진심으로 제 수업 듣는 학생은 정말로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중에 저랑 안 봐도 되는데 저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답변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모를 만한 거라고 생각되는 건 다 끄집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답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답변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사실 휘문고에서도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긴 한데 국어는 그렇게 안정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국어는 수능 국어 공부도 작년 12월 말부터 제 수업 들으면서 처음 시작한 학생인데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번 6월 모의고사는 98점. 심지어 이제 저한테 안 배운 문법에서 하나 틀리고 저한테 배운 문학 독선 다 맞았어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100분이 100이었고 5월 모의고사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요. 얘는 새벽 3, 4시에도 질문이 10개가 와요. 지금도 질문 와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 설명회 준비하느라고 답변을 바로 못 해줬는데 지금도 질문이 와 있어요. 이뤄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데, 이런 걸 운영한다는 거,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학생은 훨씬 더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얻어가겠죠. 똑같은 돈 내고 수업 듣지만. 원점수 파이널 시점 모의고사를 7월 셋째 주부터 운영을 하는데, 특징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강사분들과 대비되는 비교 우위점을 말씀드리자면 완벽한 현장감 구현이에요. 물론 제일 좋은 건 학교 교실 빌리는 걸 텐데 그것까지는 제 역량이 안 돼서 교실까지는 빌리지 못하고 학원 내에서 최대한 수능 현장과 비슷한 분위기와 느낌이 나는 그런 교실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수업을 할 거고, 실제로 한 줄 한 줄 다 띄어서 앉을 거예요. 왜? 수능장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수능장에서 사용되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ASMR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제가 또 다 어디서 따왔어요. 그래서 편집을 했어요. 이게 또 음성 정보라는 게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음악을 좋아하시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수능 현장에서 평소에 훈련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준비령입니다, 예비령입니다, 본령입니다 이 말 듣는 순간 얼어붙거든요. 이거에 대한 훈련도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국어 실력은 아니지만 시험 실력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뭐랄까 ASMR일까요? 그 음성 파일을 제가 다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 실전 모의고사 받는 학생들이 미리 와야 됩니다. 막 허겁지겁 대치동 맨날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맨날 막 차 막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차 태워주실 때도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찍 도착해서 마음 다 잡고 이번 시험은 내가 커리어 하이 맞겠다. EBS 연계네요. 한번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시험에 들어가는 그게 본인의 무의식에 박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수능날 갑자기 그걸 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이 훈련시키고 이걸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이거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는 학생들이 이거 도움이 잘 안 되나 해서 끊을까 했는데 막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원점수로 제가 올해도 이게 학생들 반응이 워낙 좋았어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중요한 포인트 80분 동안 제가 직접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조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 조교들 다 똑똑하거든요. 막 의대도 다니고 약대도 다니고 뭐 고대 공대에도 있고 똑똑한 애들인데 제가 걔네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뭐 감독관을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실제로 답변할 때도 제가 답변을 시키지 않아요. 무조건 제가 해요. 그래서 80분 동안 제가 감독관을 하는데 제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운이 좋게도 어머님들께 운이 좋게도 대형 강의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비극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는 한 몇십 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제가 한 명 한 명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어요. 평소에 상담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감독관을 해요. 그러면 제가 80분 동안 계속 보겠죠. 그럼 얘네가 대충 어떻게 푸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인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80분 동안 끝나면 제가 대충 20분에서 30분 정도 피드백 시간을 줘요. 못 푼 거 풀어보게 하고 오답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쉬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학생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해줘. 너 아까 이거 풀 때 너 달려들었지. 너 이거 풀 때 아까 밑줄 엄청 그으면서 풀었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글이 내용이 들어오니?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해주면서 마치 미니 개인과외처럼 피드백을 해주면 원점수나 본인이 수업을 듣는 강사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체감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게 되겠죠.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호응을 해준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분석력과 예측력으로 어필하고 싶은 강사는 아니에요. 실제로도 제 강의의 중점은 수능 국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기본적이고 아주 내공을 올리는 그런 본질적인 역량을 올리는데 저의 강점이 있고 많은 학생들도 그것으로부터 지지를 해주지만 근데 분석력과 예측력도 좋으면 좋기는 하죠. 금상첨화긴 하죠. 그런데 제가 분석력과 예측력도 좋은 편입니다. 적중률이 꽤 높은 편이에요. 예컨대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제가 예측한 거 살짝 동영상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분 정도거든요. 이거 육모 직전 주에 했던 수업입니다. 원점수 안 들리는 원점수이시죠. 제가 이걸 세팅을 해달라고 했는데 원점수 우려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제가 그냥 이거예요. 제가 예측한 바가 뭐였냐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가나 지문 더 이상 꼭 육모가 아니더라도 올해 6월 모의고사 가나 지문이 더 이상 인문 철학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너무나 많은 학생이 가나는 인문 철학이라고 그냥 규정을 해놓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평가원이 뒤통수 칠 시기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직전 주에 제가 가나 지문을 사회 지문으로 공부를 시켰고 단일 지문으로 철학 지문을 공부를 시켰는데 그 수업 5일 후 육모 때 똑같이 나온 거예요. 물론 제재가 똑같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문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경향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현장에서 당황했는데 당연히 사실 제 수업 들은 학생은 당황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5일 전, 4일 전에 그거 후련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기로 뭐 이런 게 온 겁니다. 원점수로 이제 98점 맞은 학생인데 98점 맞았어요. 뭐 시간 좀 남았고 매체에서 실수 틀렸다. 가나 지문에서 철학 안 나올 거 보고 선생님 생각났어요. 직전에 훈련한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잘 풀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온 건데 사실 이렇게 제가 뭐 예측한 게 정확히 맞은 내용에 대해서 끄집어서 카톡 보내는 학생은 이 학생밖에 없기는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이제 저랑 좀 친한 학생들은 선생님 작두 타셨냐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예측이란 건 언제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부는 해야 하지만 본질적인 실력을 올린 상태에서는 올바른 예측을 하는 것도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고 잘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살짝 후기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원점수 이 친구 이제 100점 맞은 학생인데 뭐 이제 수학은 조금 아쉽게 봤지만 국어로 위안 삼았다. 밑에 있는 이제 88점 이거는 수학 점수입니다. 국어 점수 아니에요. 수학은 88점이고 국어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또 이 학생은 이제 여기 시대 재종에서 N수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제 뭐 95점 맞았는데 또 저한테 배운 문학과 독서는 다 맞았어요. 근데 매체에서만 실수로 2개를 틀렸다. 뭐 이런 원점수도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숙명여고를 졸업한 학생인데 뭐 하나 그 문학에서 너무 쉬운 문제가 있었는데 실수로 좀 틀린 거예요. 언매에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수로 하나 틀려서 98점이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한 거고 이 친구는 이제 숙명여고 현역 학생인데 뭐 신땡땡 이 친구는 98점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국어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성실하게 하긴 하는데 최상위권 학생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98점이었고 또 애가 겸손해가지고 뭐 원점수 시간이 좀 모자라갖고 허겁지겁 푼 게 다 맞았다. 그거는 본인 실력으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전 이런 학생이 너무 이뻐요. 얼마나 겸손해요. 찍어서 맞춘 것까지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엄격해야죠. 이 학생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해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98점 잘 받았지만 그리고 이 친구 조금 이제 카톡이 약간 성의 없긴 하지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문학이랑 독서는 다 맞고 저한테 배우지 않은 문법에서 하나 틀린 학생인데 이 친구 차 땡땡 약간 기억나시나요? 아까 이 친구요. 새벽 3시에도 잠을 안 자는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 원점수 이 학생이요. 근데 이 학생은 5월 모의고사도 100점이었고 3월 모의고사도 굉장히 높은 100분이 100이었어요. 원점수로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면은 완벽한 건 없겠지만 확실하게 본인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 제가 보장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원점수 저는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조금 늦긴 했는데 반환점 돌기 직전이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라는 명제가 적용될 수 있는 저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저의 수업을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명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의 그냥 뭐 나름의 자부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원점수 학생들이 한 번 수업을 들으면 거의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뭐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은 한 번 들어오면 잘 나가질 않고 그 말인즉슨 최상위권도 있고 뭐 3, 4등급 학생들도 있어요. 다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확신이 있고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면 수능까지 완주를 하면 본인이 성공할 수 있고 본인의 포텐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왜? 이 대치동은 까다로우니까요. 대치동에 얼마나 많은 학원과 강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들어오면 개미지옥이에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 점이 이 까다로운 대치동 바닥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할 것이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원점수 사실 저는 입시에서는 원점수죠. 원점수에서 주인공은 학생들이죠. 근데 저는 숨은 주인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원점수 어머님들입니다. 저는 어머님들이 지금 몇몇 분 얼굴은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이만큼 설명회를 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근데 학생들은 그거 잘 모르죠. 학생들은 지피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잘 몰라요. 어리니까. 근데 저는 어머님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노력하시는지 학생의 어떤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디서 위로 많이 잘 안 해주잖아요. 제가 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훌륭하시고 진심이요. 저희 어머니도 고생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대한민국 어머님들께 좀 존경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 크면 학생들 다 보답할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여기 근처 살아요. 저도 대치키누고 개포동 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도 크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저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어머니께서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하셨구나라는 게 저 때문에 그렇게 가슴을 졸이셨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보답은 되진 않겠지만 저도 그래도 매달 부득한 생활비로서 어머니는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또 제 마음이 그래요. 이 보답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평생. 그래서 자녀분들 지금은 막 어머니들이랑 싸우고 막 틱틱대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크면 다 깨닫고 잘 할 거고 보답할 겁니다. 어머님들 너무 지금 고생이 많지만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서 학생들과 그리고 강사분들과 함께 합심을 해서
계속 완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저는 11월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고 추울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